자, 두 번째 시간 가겠습니다. 어쨌든 과학 기술을 우리는 좀 왜곡되게 사용하고 그 에너지를 너무 남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에너지를 좀 절약해서 쓰거나 에너지를 조금 절약해서 쓰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개발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탐욕적이다 하는 것이고요. 환경과 생태계인데요.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은 뭐 왼쪽 편 그림과 같습니다. 도로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멀리서 보면은 뭐 크게 뭐 나빠 보이지 않고 뭔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실상을 뜯어보면 사실 그렇지 않죠. 이 막 수많은 차들이 뿜어내는 온실가스 그리고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는 화석연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서 뜯어다 보면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닐 겁니다. 우측편에 보이는 거는 이제 자연적인 환경인 거죠. 사람의 어떤 손때가 묻지 않은 그런 자연입니다. 좌우에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잘 조화롭게 이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환경은 인간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포식자들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결국에는 인간으로 다 모이게 되죠.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는 최상위 포식자니까 인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사람이 먼저다. 먼저 뭐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지만 어쨌든 그 인간 중심적인 사고는 어떤 이런 피라미드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생태 중심적인 환경과는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이런 환경은 서로 사이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서클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사람은 뭔가 이렇게 파괴시키고 갈아내고 갈아엎고 이런 환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측편에는 뭐 동물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어떤 이런 세계관에서 조금 벗어나자 하는 것이 요즘에 있던 어떤 주류의 그 철학적인 어떤 가치고요. 인간이 자연과 우주는 오직 인간만의 존속과 번영의 관점에서만 그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인간 중심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이고요. 안 좋은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기독교에서 나오는 인간 중심주의, 사람만이 신이 만들어낸 어떤 이 신의 형상을 본다 만들어낸 어떤 그런 그 가장 신과 닮은 어떤 피조물이다 하는 것인데 뭐 기독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이 어떤 인간 중심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으로 조금 바뀐 것은 맞죠. 그렇지만 교리를 다 뜯어 보면은 사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예전에 이제 조금 그 철학적인 어떤 사유의 수준이 낮을 때 그때는 사람이 최고니까 사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의 어떤 그 주류의 어떤 이야기는 서사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어떤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아껴 쓰자 하는 차원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예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한창 우리가 뭔가 이 폭주하던 그 시대에는 이제 사람이 최고다 라는 어떤 그런 인간 중심적인 어떤 세계관에 휩싸여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좀 벗어나자, 탈출하자, 탈피하자 하는 것에서 나온 게 탈인간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중심, 사람이 최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생태계의 어떤 사이클의 하나의 일부분일 뿐이다 하는 어떤 이런 가치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얘네들을 다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 책임이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지구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건데, 이제 농업 축산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 폐기물들, 그 다음에 비료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것들,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가스들, 그 다음에 에어컨 냉매, 자동차 에어컨 냉매에서 나오는 냉매에서 나오는 이거 기억이 안 나네요. 프레온가스, 죄송합니다. 프레온가스 이런 것들이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CH4 같은 경우는 CH4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탄입니다. 메탄가스 등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NO2 같은 경우는 이제 질산이죠. 질산.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등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고요. 이 지구의 어떤 에너지 문제와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 세계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더 이상 이렇게 폭주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환경을 보호하자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기후변화 협약과 당사국 총회가 있었습니다. 배경은 당연히 지구온난화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동 노력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협약이었습니다.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하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환경에너지와 에너지 기술 개발은 어떤 현황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린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왼쪽 편에 보이는 거는 이제 태양광 발전이죠.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이제 변환하는 거죠. 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 얘는 풍력이죠. 풍력 발전. 바람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른쪽 편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매스 발전입니다. 바이오매스 발전. 생체 폐기물을 이제 소각시켜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래쪽도 마찬가지 그게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건설 산업에 친환경 에너지를 왜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에너지 사용에 자동차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자동차와 산업에 관련 얘기를 했는데, 사실 뜯어보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다 쓰는지를 다 뜯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절반 정도가 우리나라 자체 통계만 봐도 대략 한 40에서 50%는 건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뭐 전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이 있겠죠. 이 전기에는 뭐 장비, 장치, 조명 뭐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이 장치에는 뭐 TV, 그 다음에 컴퓨터 등등등이 있겠죠. 조명은 뭐 당연히 이제 우리 LED 등일 것이고, 근데 냉난방, 우리가 여름에는 에어컨 켜야 되고 겨울에는 보일러 틀어야 되죠.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있을 겁니다. 전기와 냉난방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엄청 거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PPT에서는 빌딩 서비스가 그러니까 45%로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에 한 5% 정도, 그 다음에 기타 10%, 그 다음에 운송 20%, 산업이 20% 정도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자동차가 얼마나 기름 많이 떼냐라는 얘기 했는데 그 20%밖에 안 돼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우리 사실 우리의 주거 환경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바꿔야 되겠죠.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건설 비중은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우리나라 역시 이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건설이 산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 산업 그러니까 건축 건설 산업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분이 그 파트가 이제 건설, 우리 주거, 생활 이런 쪽에 거의 한 50%의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친환경으로 바꾸면 이제 겁나 에너지를 많이 클린 에너지를 바꿔서 우리 환경을 엄청 보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그런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들이 요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태양열 에너지, 태양광 발전, 그다음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폐기물, 지열, 연료전지, 수소, 풍력에너지 뭐 이런 등등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계적인 기계, 설비적인 요소 등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환경 친화적인 건물, 그러니까 환경과 뭔가 이 건축이 어떤 조화를 이루는 어떤 요런 거. 그러니까 우리의 주거 환경에서 우리 주변을 싸고 있는 그런 인바이러먼트들을 우리가 조금 생태적으로 바꾸자 하는 거죠. 건축적인 요소, 설비적인 요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독일의 어떤 생태 건축의 주거 단지입니다. 집 옆에 막 화단이 있고 옆에 막 꽃나무들이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이런 데 살면은 뭐 좋긴 좋죠. 여기 보면은 밖에 이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벤치 테이블도 있고 막 그러면은 이 주말에 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아이들은 이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뭐 이렇게 되게 좋죠. 사람이 사실 우리가 이 회색 건물 속에서 이런 것들만 보고 살면 사람의 어떤 정서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항상 이렇게 가까이 하고 푸른 빛을 보면서 살아야 뭔가 이렇게 정서가 이제 안정이 되고 이렇게 풍부해지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도심 속에서 이렇게 이 초록색이라는 건 못 보고 이렇게 살면은 사실 정서가 좀 메말라. 그렇기 때문에 생태 건축의 주거단지 독일의 어떻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엄청 중시하죠. 근데 막상 살아보면 편하냐? 하면 또 그건 아닐 겁니다. 이 미친 듯이 자라는 이 잔디. 이런 거 깎아야 되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잔디 깎기 하는 게 엄청 참 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데 여름 되면은 뭐가 많겠어? 벌레들, 모기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걔네들하고 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되지만 집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막 메뚜기가 옆에 뛰어다니고 이러면은 조금 불편은 하겠죠. 하여튼 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건 건축적인 요소. 그래서 어떤 설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친환경을 만들어 보자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도가 될 수 있겠죠. 고단열 벽제, 단열재를 잘 쓰고 고단열 지붕, 그 다음에 어떤 풍력 발전,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해가지고 전력과 운수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뭐 차양, 그 다음에 고기밀 창호, 고단열 바닥, 그 다음에 지열 에너지를 활용해서 냉난방에 활용하는 거, 뭐 펠릿볼, 그 목재를 가루를 내가 게사료처럼 만든 게 펠릿이라고 했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탄소 제로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뭐 설비의 그 비용 투자가 많기 때문에 크게 뭐 많이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의 어떤 건축의 트렌드가 약간 이렇게 에너지 절약 건물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건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연과 자주 마주쳐야 돼.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일본의 환경 공생주택입니다. 뭔가 이렇게 초록색을 보면서 정서는 충분히 함양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아무리 봐도 편하냐 이러면은 나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좀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새 뭐 자연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 숲속에서 사는 게 엄청 이제 익숙한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나하고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 하는 거고요. 이제 국내에서 그린홈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제로에너지 하우스가 많이 이제 시도는 되고 있어요. 시도는 되고 있고 실제로 제로에너지를 달성은 했습니다. 달성했는데 아까도 말한 적이 있지만 이제 돈을 무한정 이제 때려 넣어서 이제 제로 에너지 주택을 짓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그 이제 괴리감이 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경제성을 보는 거니까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란 어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제로 에너지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전기 요금과 연료에 사용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1억이면 지을 수 있는 집을 3억씩 들여갖고 짓는 사람은 사실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그린홈 개발 동향은 충분히 달성은 할 수 있지만 이제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제로에너지 하우스는 사실 아직까지 조금 더 가야 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내서 좀 하면 좋겠죠.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 2라는 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하나에서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벽면은 태양광 패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은 107.01제곱미터, 연면적은 266.67제곱미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감은 뭐 이런 걸로 되어 있고, 로이 3중 유리가 사용됐습니다. 3중 유리. 유리창 엄청 3중 유리 같으면 엄청 두껍죠. 당연히 좋지. 당연히 좋은데 비싸겠죠. 3중 유리 비싸다 하는 거고요. 여기에 어떤 시스템들이 들어갔냐. 벽체에는 태양광 발전 설치되어 있고, 이 지붕에도 태양광 발전 되어 있죠. 지붕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태양열 급탕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 더하기 지열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슈퍼 단열재 엄청 해가지고 이제 벽체의 단열이 엄청 강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냉방비가 절감이 될 거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절감이 되겠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현관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단열 현관문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제 폐열회수형 환기, 폐열회수형 급탕이 적용됐다고 했는데, 이제 폐열회수형 환기 장치는 나중에 할 겁니다. 이렇게 요즘 지은 아파트들 보면은 폐열회수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환기 장치가 겨울철 되면은 이제 문 안 열고 있으면은 엄마가 이제 문 열고 들어서 얘기하죠. 야, 환기 좀 시켜라 이러면서 문 확 열죠. 그럼 이렇게 방이 짱 박혀서 이제 막 이렇게 컴퓨터 게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문 확 열면 어떻게 돼? 겁나 춥죠. 겁나 추워서 막 찬바람이 휑 들어오잖아. 그 말은 뭡니까? 찬바람이 휑 들어오면은 다시 내 방을 데피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 환기를 한다는 자체가 에너지 손실이 된다는 거죠. 손실이 된다는 거죠. 엄마가 야 이거 환기 좀 해라, 신내 난다 신내 이러면서 문 확 열잖아. 찬바람이 확 들어오죠. 그럼 우리는 그 찬바람이 식힌 공기를 다시 데우려면 보일러가 또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문을 열어서 내보내는 공기와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 그냥 내보내는 공기는 따뜻한 공기겠죠. 집에 있었던 거니까. 들어오는 거는 차가운 공기잖아. 얘 두 개를 이제 열교환을 시키는 겁니다. 얘 두 개 열교환 시키면은 차가운 애가 따뜻한 공기를 만나서 들어오게 되면은 약간 미지근해져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환기 장치를 틀어도 바로 찬바람이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선하지만 이제 약간 미지근하게 가열된 공기가 이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계속 쾌적하게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연소형 급탕장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샤워나 이제 설거지 하고 나면 물을 버리잖아요. 버리는데 그 물을 버리는 그 가지고 있는 열을 우리가 우리가 뜨거운 물을 틀면은 그 물이 예를 들어서 수돗물 온도가 한 15도 정도 되면은 우리가 급탕에서 쓰는 물이 한 45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샤워를 하고 버리는 물이 온도가 우리 체온보다 약간 더 높을 테니까 한 8도에서 한 40도 정도 된다 치자고. 그럼 우리 물을 버릴 거 아닙니까? 물을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15도짜리 물과 얘를 또 열교환시키는 거야. 열교환시켜가지고 얘를 한 20도 정도 올리는 겁니다. 얘를 가지고 보일러에 샥 집어넣으면은 에너지가 세이브가 되겠죠. 어떤 그런 방식입니다.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과 들어오는 것을 열교환시켜가지고 온도 평형을 맞춘다는 거죠. 어쨌든 뭐 도면인데 뭐 도면은 뭐 별 필요 없고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적혀 나와 있죠. 태양광 발전 시스템 BIPB라는 거는 이제 벽체 일체형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붕재 자체가 태양광으로 되어 있죠. BIPB라 하고 여기는 이제 벽체 일체형 태양열 시스템입니다. DIST라고 하는데 뭐 그렇다. 일반적인 거하고 약간 다른 형태다 하는 거고 지열 히트펌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히트펌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 복사 바닥 난방이라는 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슈퍼 윈도우 시스템, 슈퍼 단열, 시스템 등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막 단열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붕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3.15kW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용량이 되냐면 여러분들 가정주택에 사용되는 전력이 3kW 정도입니다. 3kW. 그러니까 그 정도로 커버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최초 파사드 일체형 태양열 지별기입니다. 25제곱미터인데 벽체 일체형 태양열 지별기인데 25제곱미터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시스템 용량이냐면 한 5평 평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15평 정도를 난방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이 집은 15평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보조가 필요하겠죠. 지열 히트 펌프 쓴다 했죠. 어쨌든 그렇다. 슈퍼 단열, 외피 단열 시스템. 외벽이 250mm 단열이 되어 있어요. 250mm면은 지금 그러니까 단열재만 250mm라는 거야. 엄청 단열을 많이 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열교, 힛 브릿지라고 해서 우리가 단열을 아무리 잘해놔도 이 벽체고 단열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철심이 여기 이 단열재를 고정하기 위해서 하수느라고 하는 이제 철심을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러면은 단열이라는 거는 열을 단절시키는 말이잖아. 단열이 뭡니까? 열을 단절시킨다는 말이잖아. 열의 이동을 끊는다는 소리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철심이 하나 박혀 있어. 그럼 열이 이쪽으로 흐르겠죠. 왜냐면 철은 열 전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열의 이동 통로가 된다 해서 열교입니다. 힛 브릿지라고. 그렇다. 그다음에 기미라. 우리가 오래된 집 가면은 우풍이 세다 라는 말 하죠. 바람이 슬슬 들어와. 어디선가 막 창문 다 닫혀 있는데 어디선가 막 기분 나쁜 습한 그 공기가 슥 들어오는 것 같아. 우풍이 세다 하죠. 왜 그래? 어딘가 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딘가 크랙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래된 집 같은 경우. 바람이 들어오는 그 틈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미라 시공은 그 틈을 아예 그냥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방습은 이제 습도를 막는다는 뜻이고 어쨌든 그렇다. 나머지는 뭐 그냥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나올 때.
그래서 어쨌든 뭐 에너지 사용량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제 여기에 그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이 표를 그 나타낸 건데, 이게 뭐냐면 요거는 세 번째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